필터에 씌인 내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게 진짜 내 모습 같은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은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신 분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고 항상 생각이 많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유독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공통된 뇌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분들은 이 자아 중독이에요. 자아 중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좀 생소한 단어기는 하죠. 요즘에 보면은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막 칭찬, 네, 이런 걸 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자아 중독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저희가 말씀드릴 테니까 난 혹시 자아 중독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아 중독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칭찬, 네, 여기서 오는 강화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비위를 맞춰주면 너무 뿌듯하고, 네, 흥분을 느끼고, 또 그 순간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좀 반복을 하는 거죠. 특히 이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죠. 내가 이제 이러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이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 보상에서만 좀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외부 보상, 성과라는 걸 계속해서 이뤄내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메꿀 수 있냐? 타인으로부터 착취하는 거죠. 얻어내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딱 보상받았던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자기애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타인의 어떤 인정을 계속 갈망하고 요구하잖아요. 네, 두 번째로는 주관적 편향이 강하게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대단해야 돼, 나는 잘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야 라는 이 편향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만든 이런 이상적인 자아상에 사실 집착하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사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나는 잘나야 한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라는 게 기준값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가지고 더 크게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하죠. 이 주관적 편향이 강하게 형성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생각하는 대로 보고 믿게 되는 게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나는 대단해야 돼 라는 그 증거들만 찾는 거예요. SNS에 올렸을 때 우리 칭찬하는 댓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댓글들만 계속 보고 아닌 댓글들은 계속 삭제하고. 저는 문득 그것도 떠올랐어요. 요즘에는 그 카메라 보면 필터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터에 씌인 내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게 진짜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필터 안 씌워진 그냥 카메라로 찍었을 때 내가 아닌데? 하고 이제 부정을 하고, 네, 필터 씌인 것만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좀 중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아 중독의 특징은요, 이 자아 중독 역시도 중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체를 갈망하고 또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작은 인정이나 칭찬만 들어도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 도파민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똑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SNS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좀 칭찬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고 하는데, 과거의 개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걸로 더 관심을 얻으려고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도파민, 보상회로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핵심은 결국은 갈망입니다. 이거를 또 찾도록 하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 중독 역시 진짜 위험한 점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지나친 행동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지용이 형 만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 이걸로 관심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지용이 형 얘기하는 거에 제가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머리 좀 더 다시 한번 만져야 되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뭔가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나의 삶도 뭔가 삐끗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럼 되게 어떤 공허한 텅 빈 관계? 예, 대화만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아 중독의 특징 3가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좀 안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안정적인 자아상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 상황이나 이런 반응들이 바뀌어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 뭐 감정, 이 관계 같은 게 웬만해서는 크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직장 상사에게서 자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이네? 이런 말을 들어도 그 반응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게 나를 더 크게 흔들지는 못해요. 자아 중독자들은 이거 한마디 들었을 때 이 회사에서 내가 버림받는 포지션에 가면 어떻게 될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안정적인 자아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외부의 피드백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자아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메타인지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객관적인 자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자아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나치게 과대한 자기애성 성격을 띤 과대한 자기 이미지가 있거나 지나치게 과소한, 그래서 나는 버림받을지도 몰라라는 경계성 성격의 이미지를 띠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정적인 자아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쯤에 적당하게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도파민 보상 의존도가 조금 낮은 상태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경계성 성격 진단하기도 힘들고 치료하기도 힘들고 당사자들은 정말 힘드시잖아요. 경계성 성격을 띈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정된 자아상이 발달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계성 성격, 안정된 자아상이 발달하지 않은 거, 이것도 보상회로와 도파민의 문제로 해석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좀 있죠. 그 예일대학교에서 정신과 교수를 오래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중독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세요. 근데 그분이 이 경계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제 치료를 적응할 때 되게 일관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너무 막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중독으로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경계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이 없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자아 중독, 조금 자기애성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보상이 과도하게 강화시켰던 거죠. 그 순간에 강렬했던 기억을 잊지 못해서 계속 그걸 갈망하는 건데, 이 경계선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보상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해서 안정된 자아상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행동과학으로 뇌를 설명할 때 계속 매달리게 만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간헐적 강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갑자기 뭘 던져줄 때예요. 요즘 백화점이나 쇼핑몰 어플 등에서도 이런 행동과학적인 요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선착순 몇 명에게 쿠폰을 주고요. 그리고 할인율 랜덤 쿠폰을 때립니다. 이 랜덤. 네. 랜덤이 거기 계속 매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계선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규칙적인 애정을 받지 못하고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적한 사랑을 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을 때 일관되게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못했을 때도 그냥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어쩔 땐 크게 혼난다든지 막 이렇게 일관되지가 않으니까 그 한 번 한 번 오는 어떤 따뜻함, 네, 사랑 같은 그 순간이 너무나 중독적인 거죠. 네. 예를 들자면은 맨날 무서웠던 아버지, 툭하면은 가정폭력이나 폭언을 일삼던 아버지가 어느 날 술 먹고 와서 갑자기 우리 예쁜 딸 이러면서 안아주거나 굉장히 막 스킨십을 진하게 해주거나 이러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 따뜻한 사랑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감촉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자아상이 좀 부족하고 불안정한 경계성 성격 장애의 행동 특징을 좀 도파민 회로랑 연결지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경계성 성격 장애의 특징 중에 좀 중요한 한 가지가 공허함입니다. 진짜 신기할 정도로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시죠. 네. 공허하다, 속이 텅 빈 것 같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이 기본적인 도파민 레벨이 마치 우리 ADHD 얘기할 때처럼 조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할 때 설렌다 하면서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경계성 성격장애에서는 그런 게 되게 불규칙하거나 되게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 되게 재미가 없고 관계에서 오는 어떤 보상이 되게 짜릿하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줬다가 또 다시 공허해지고 요거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정 기복도 좀 따라오고 충동성도 따라오고 그거를 느끼게 해줬던 관계에 집착하고 이런 경계성 성격의 특징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맞죠. 네.
이분들이 가진 특징이 또 도파민 예측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보상을 얼마나 예상했는지 그리고 실제 보상이 얼마나 따라왔는지 이 차이를 좀 학습시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해야 되는데 이 경계선 성격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불규칙한 경험을 해서 그런지 상대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매우 취약해요. 그래서 상대의 안정적인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고요. 이상화했다가 그렇지 못한 모습에 실망하고 평가절하하고 격분하게 되고 이 황홀함과 격분, 실망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관계 초기에는 이상화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모든 걸 다 쏟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로 나의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예측을 했다가 이 사람이 뭐 조금이라도 멀리 하는 것 같다든지 좀 거절을 하는 것 같다든지 이러면 예측 오류가 확 생기면서 도파민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시 어떤 다른 행동들, 예를 들어서 뭐 자해나 어떤 이제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시 도파민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자해, 그리고 폭식, 그리고 과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급락한 도파민을 채우려는 시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공허함이나 이런 어떤 행동들을 도파민으로 좀 설명이 된다는 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항우울제가 일부 도움을 줄 때는 있지만 그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경계선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빌리파이라던가 도파민을 건드리는 쪽 약물들을 쓸 때가 더 약간 많은 추세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거 역시 도파민 호르몬으로 또 경계성 성격을 좀 일부 이해하는 것이 뇌과학적으로도 확실히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럼 이거 오늘 보신 분들께서 아 그러면 이게 도파민의 문제라는 건 알겠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거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고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드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중독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나한테 보상을 주는 이런 사람, 환경을 좀 더 건강한 도파민으로 대체하는 게 어떤 치료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술을 끊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잖아요. 망해요. 그냥 참다가는 결국 더 크게 터져 나와요. 그래서 내가 술 마시는 이유를 알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결국 찾아야 되는 건데 재미있는 거 찾으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어떤 관심이나 칭찬 이런 걸로만 나의 도파민을 채울 수 있었다면 물론 이것도 일부 사용은 하지만 다른 전략들도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경계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치료 세팅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 딱 정해서 이 환자분들을 뵙게 되거든요. 이게 일관성을 주고 도파민 예측 시스템을 다시 좀 안정화시키고 일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 메타인지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이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한 나는 너무 불행한 거고 잘못된 거야.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실은 진짜 안타까운 얘기지만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나에게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어? 라고 Why me? 라고 되게 불행하다고 나를 스스로 믿는 것보다 Why not? 이게 왜 나라고 이걸 다 피해가야 되지? 당연히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게 나에게도 온 거 아닌가? 라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무 높은 기준점에만 나의 삶과 나의 대인관계를 좀 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냥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또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낮추고 중독적인 뇌 회로에서 벗어나오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나에 대한 자책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참 중요한 방법일 것 같은데 나의 어떤 타고난 기질이나 어떤 살아온 환경이 나의 도파민 시스템을 이렇게 변경시켰구나. 그래서 내가 자아 중독이나 어떤 경계성 성격의 특징을 가지게 됐구나 라면서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 이런 중독에서 좀 더 빠져나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 이 자아 중독 그리고 또 경계성 성격을 어떤 중독, 도파민의 관점에서 이 설명해 준 게 바로 이 책에서 저도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네, 더 크레이빙 마인드죠. 네, 중독은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사람의 여러 가지 이런 마음 분야들을 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 설명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게 정말 진심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도파민 덕후 아니신가 싶은데 저자는 저드슨 브루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정신과 교수로 오래 재직을 하셨었고 MIT에서 이제 마음챙김 센터의 연구 책임자로도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전에 썼던 책이 식탐 해방 그리고 불안이라는 중독 다 중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온 권위자이십니다. 생각 중독, 그리고 집중력 도둑 맞은 거, 그리고 사랑 중독, 그리고 재미 중독, 오늘 얘기한 자아 중독, 이런 다양한 삶의 분야를 다 이 중독의 언어로 풀어내면서 결국 어떻게 해야지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 이 보상회로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좀 제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벼운 책은 아닌데요. 좀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특히 이제 중독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